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본격 사내 수공업 방송이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취재 뒷얘기를 넉넉하게 또 풀어드리고, 또 우리 기사의 네티즌 여러분, 누리꾼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모조리 찾아 읽고 직접 답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그래, 이렇게 막 하는 애들도 있어야지. 이런 애 하나쯤은 있어야지 싶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리고 또 알람 설정 이것도 해주시면 좋다고 해요. 해주시면은 저희 방송의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우리 고정 멤버 넷밖에 없어요. 얼마만이에요? 오랜만이야. 이게 여기가 또 우리 1화를 또 녹화한 그 스튜디오잖아요. 그러네. 노포 노포가 뭐야? 오래된 가게. 그래요. 노포 약간 분위기가 허름해.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시청자 긴급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KBS 1라디오 공중파 편성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진지하게 답변해 역대급 주시죠. 댓글 수. 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안 보이던 분들도 막 다 나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주로 강병수 기자에게 미친놈아! 그렇죠. 정신 차려! 그렇죠. 엠마! 이런 거. 직장인들이 이렇게 중독적이라고. 먹고 이런 거 살 없으면 뿐이라고. 무슨 맛으로 듣냐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다가 이번 화를 한번 파일럿 순한 맛을 한번 순한 맛을 해보는 우리가 것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대로 유튜브에 나가고 이걸 가지고 라디오에 튼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상호 존칭을 하고 네. 좀 더 신경을 쓰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김 기자. 김 기자는 반말이잖아. 요 뭐라 불러요? 김 기자라 부르지. 김 기자라고 불러야겠네. 네. 와도 해보면서 0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실망해서 벌써 끄지 마시고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넷이서만 이게 방송을 하게 한 그 이유가 있죠. 아이템 자체가 우리 역량으로 차고 넘친다. 그쵸. 누구 때문에? 1년 동안 준비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 그럼요. 1년 동안 준비한 분들이 여기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1년 그렇습니다. 동안 그래서 열심히. 오늘은 사법농단의 정점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드디어 존칭은커녕 방송의 심의 규정을. 그렇습니다. 심의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검찰에 출두했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거의 한 2년 가까이 진행됐죠. 그렇죠. 전체 사법농단 전체를 본다.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면 사람들이 사실 양승태 나쁜 놈은 알겠는데 뭐 왜 나쁜지, 얼마나 나쁜지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양승태가 왜 또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이를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나쁜 인간의 혐의를 나쁜 인간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끝장 보자, 정리하자, 이런 의미에서 사법농단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리포트를 통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사상 최초 검찰 소환 기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법원 청사 앞에서였습니다. 대국민 사과로 회견을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법원의 신뢰가 무너진 것으로 의식한 듯 법관들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관들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회견 뒤 이어진 기자들 질문에선 자신에게 쏟아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바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착수 7개월 만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 기자 대신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우리 댓글 읽어보면서 사법농단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을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엠팍에서요. 쿠티뉴 7님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요약 정리 부탁드립니다. 얼핏 들었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네, 너무 길게 진행됐고 그렇습니다. 일단 거의 끝판왕이니까. 양승태가 나쁜 건 알겠다. 그렇죠. 근데 왜 나쁜지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사건인지 이게 왜 사업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홍 기자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와, 이 간략하게 가능한지가 제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그럼 일단 뭐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큰 기관이 3개라고 들었어요. 제일 큰 건 일단 청와대. 그렇죠. 누구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인데 박근혜 청와대의 보스는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의 부하는 우병우. 우병우. 김기춘 밑에 우병우. 이 두 명이 사실 메인 이제 등장 인물이죠. 그리고 대법원에는 누구? 대법원의 보스는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법원 행정처가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법원 행정처라는 게 이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 법원 행정처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법원 행정처가 뭐 모르시는 분들 좀 하면은 익히 알려진 걸로 보면 뭐 삼성의 미래전략실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브레인. 네, 브레인 핵심 브레인. 제가 예전에 사건 기사를 쓸 때 우리 그 부장이 늘 했던 말이 뭐냐면 기사를 주제를 확실하게 빨리 잡으려면은 누가 제일 나쁜 놈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일단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인가 혹은 누가 이거를 제일 처음 시작을 했는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재판 거래했다. 이게 제일 큰 핵심인 거죠. 큰 혐의. 네, 맞아요. 가장 큰 혐의인 거죠. 네. 그러면 청와대라는 건물이랑 재판을 거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렇죠. 그럼 박근혜랑 거래를 한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럼 박근혜랑 양승태가 양쪽에 제일 보스 둘이서 뭔가를 거래를 한 거죠. 그렇죠. 뭘 거래했나요? 재판을 거래한 거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데 네. 뭐랑 뭐를 거래한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에요. 예를 들어 그거 하나만 예. 들면. 예. 그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이 소송이 원래 과거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받도록 승소했었어요. 전에 과거에 네. 2012년에.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 판결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판결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전범 기업에다가 배상을 우리나라 법원이 물리는 거니까. 실제로 지금도 나빠지고 있죠. 나빠지고 있죠, 실제로.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과거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을 수가 있어요. 전원합의체라는 그 대법관 전체가 모인 가장 권위 있는 회의체에서는 과거 대법원 스스로가 한 판결도 뒤집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뒤지는 방향으로 이제 요구를 해왔던 걸로 검찰은 보고 있고. 청와대는 강제징용 그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미루면서 이걸 나중에 뒤집기를 바랬고 그렇죠, 예. 그런 니즈가 있었고 뭘 원했죠? 대법의 양승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그 법원 수뇌부가 원했던 입법. 그걸 이제 뭐 청와대 협조가 필요했다고 판단한 것이고 상고법원을 상고법원. 도입하고 싶었고 네. 양승태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고 싶었고 박근혜는 이제 그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고 뒤집고 싶었고 그렇죠. 이 두 네.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를 양승태한테 바로 전화해서 야 그거 미뤄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밑에 수족들이 행동대장들 유한 거. 그래서 우병우한테 이거를 시킨 거죠. 우병우가 정확하지 않고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거를 좀 주도했었고. 김기춘 네, 비서실장한테. 그럼 김기춘이라 봐야겠네. 네, 김기춘이라 봐야 돼요. 그럼 김기춘한테 이거 시켰고. 그렇죠. 그럼 김기춘이 그러면 바로 양승태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김기춘도. 그 중간에 법원행정처를 끼고 한 거죠. 그렇죠. 행정처의 수장이라고 행정처장이 이제 전 대법관인 박병대 고용한 두 분이셨는데 전직 대법관들을 불러서 이제 회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 왔던 거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뭐 네. 좋게 말하면 조율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래를 한 거네요. 네. 네, 조율도 뭐 재판은 조율의 대상이 아니니까 애초에 그렇죠. 그 자체도 재판을 왜 조율해? 남의 인생을.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죠. 남의 인생을 네. 그렇게. 그러면 임종원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한 거죠? 더 실무적인 일이죠. 처장 밑에 차장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대법원이 원하는 것과 청와대 박근혜가 원하는 것들을 서로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한 게 돈이나 뭐 재화를 거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재판을 갖고 거래했다. 재판이 그러면 자기 인생 걸린 재판이 아니라 남의 인생에 걸린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는 그렇게 평소에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던 금과 옥조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네. 금과 옥조처럼 섬겨왔다. 섬겨왔다. 평생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하면서. 그럼 32년째부터 이렇게 한 건가요? 갑자기 갑자기 금과 옥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게 일단 기본적인 사법농단의 어떤 기본 틀거리라는. 틀. 네. 이게 재판 하나만이 아니라 재판 2개, 재판 3개, 재판 4개.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거래해 왔고 그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뭐 KTX 승무원분은 이런 판결 때문에 자살을 하고 네. 일제 강점기 피해자분들은 그 판결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죠. 이 거래가 오가는 와중에. 그리고 정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정말 지금 많이 흔들리고 그게 가장 큰 손해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약간 예전에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 법대로 해 법대로. 법대로 하자. 이게 제일 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말인데 과연 법대로 하면은 모두가 이제 인정할 수 있을까? 법대로 해란 말을 더 이상 이제 못 쓰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2번 되겠고요. 된 거야. 야 요. 그 마이크 자, 강 기자가 2번에 자 관련 인물에 대한 거 한번 요거 댓글 읽어주세요. 네, 이 엠팍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양승태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의 안기부 입맛에 맞는 판결로 유명했음. 강희철 간첩 조작 사건 때 강희철 씨에게 사형 판결 후에 무죄가 나서 국가가 6억 배상. 제1동포 김동희 간첩 조작 사건, 이원희 사건, 조득훈 사건, 오재선 사건 모두 관련 있음.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래도 법원에서 되게 오래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같은 게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일단 양승태에 대해서는 민사법, 민법 이쪽에는 뭐 엄청난 대가로 일단 소문, 그러니까 각 영역이 있다면은 민법과 민사법 이쪽에 대가로 소문이 굉장히 났고 소위 말하는 뭐 꽃길을 걸어온 분들이죠. 그 법관들, 판사들 같은 경우는 농담처럼 성적순으로 밥도 성적순으로 먹는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걷는 것도 성적순으로 걷고 평생 1등만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사업 근데 그 졸라 찐따 아니냐 찐따 졸라 그 찐따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친구 없는 애들 연수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예전엔 더 그랬겠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 경판과 향판 지방으로 가는 향판 차이도 엄청 크고 이게 평생 꼬리표처럼 돼서 넘을 수 없는 인사 장벽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데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뭐 서울에서부터 판사 생활 시작해서 꽃길만 남들이 판사들도 부러워하는 길만 걸어온 네, 그런 분인 거죠. 성격은 어떻대요? 주변 뭐 사람들은 잘하나? 어때요? 좀 외골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즐겨 하거나 후배 법관들과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재판은 열심히 하고 잘했을지언정 소통을 많이 하고 또 권위가 없이 스스럼 없이 어울리거나 그런 분은 캐릭터는 아니셨다고. 그래서 사실 이번 사태 겪으면서도 이번에 대법원 앞에서 네. 발표하셨잖아요. 네. 근데 많은 법관들이 되게 의아하고 정말 주변에 조언해준 사람이 없나 보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수사받는데 않을 텐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에 도움이 안 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참모 역할을 할 만한 이제 후배들이나 좀 그게 이제 많이 없지 않나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그 법원행정처 안에 로비에서 하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예. 기자회견을 청사 네. 안에서. 청사 안에서. 네.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아니, 그걸 해? 황당하다고요. 아니 그런 거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렇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그거 같은 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그것도 거잖아요. 퇴임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네. 뇌임 이후에 정무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황당한 거지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게 내가 기본적으로 낸데 있다는 거 약간 이런 아니에요. 스타일인 거야. 자기 혼자 딴 세상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아니, 그날 그 기자회견 한 날이 또 신임 그 법원행정처장 그 취임식 하는 날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눈치 본인이 대법원에서 하고 싶었던 날이 네. 처장 취임식이 있던 신임. 진짜 눈치 없어. 그런 걸 이제 기획해주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혀 아닌가 보네요. 여론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 거 사실은. 기획해준 그래서. 사람 있으면은 당장 해고해야 돼. 돌대가리. 그분은 해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병수 기자가 여기 2-3에 있는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네, 트위터에 북미 민주 포럼님께서 이런 게 올려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법해.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실무자 임종원 구속,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공동으로 범행 시인, 양승태 사단의 핵심 인물 허경호, 이현학, 박범석을 파면하고 구속해야 한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허경호, 허경호, 이현아, 이현아, 박범석 누구죠? 박범석? 이제 영장 영장 판사. 아, 영장. 영장을 안 내줬으니까.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긴데 이번에 거의 70% 기각됐죠, 이번에 다 합쳐서 선거명단 관련 영장이. 정말 앞으로도 많이- 전무후무할 정도의 기각률이 아닐까 싶을 그렇죠. 정도. 굉장히 사법부 얘네 정말 자기들에 대한 거라면 이렇게 압수수색 못하게 하는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진짜 그리고 이례적으로 뭐 영장을 예를 들면 기각할 때 왜 아쉬운 사람이 변명하듯이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고 정말 이례적으로 길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참 과연 법대 앞에서 같은 평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아니 진짜 만들죠.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타짜의 명대사가 생각나는 게 천하의 판사님이 뭐 이렇게 혀가 길어 후달리냐? 시발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이거 아닌가요? 그런 대사 있어. 정확한 대사 아닌가요? 자, 다음에 2-4 댓글을 우리 홍 기자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엠팍에서 김일균세법님이 조선일보 당시 편집국장 강효상과도 긴밀하게 접촉.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관련 등장하는 조선일보 문건만 10개가 넘는데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조선일보 칼럼 기고가의 명의를 멋대로 빌려줘서 상고법원 찬성 칼럼을 쓰게 한 게 사실인가? 해당 칼럼니스트가 시인했는데 조선일보는 몰랐는가? 조선일보 또 나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판사분들의 뿌리 깊은 1등주의. 나는 1등이다.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거래해야 될 대상도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1등 신문 조선일보여야 한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제일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라고 실제로 문서에도 나와 있고 그걸 이용해야 한다라고 나와 문서에 있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인 조선일보에 뭐. 네. 맞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좋겠네. 우리 이 정도야. 우리 정말 인정받아. 내가 제일 잘 나가 판사 피셜 1등 신문. 그렇구나. 판사 피셜 1등 신문 조선일보에다가 사실 상고법원 찬성하는 칼럼을 계속 네, 쓰게 했죠. 맞아요. 네. 당시에. 이런 거는 좀 사실 그러니까 같은 기자 입장으로 씁쓸하긴 한 게 이 사법부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언론이란 게 어떤 비판의 대상, 그러니까 나를 견제하는 힘센 어떤 권력,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의미에서 힘센 권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 네,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는 우리끼리 약간 자주적으로 말하는 스피커라는 거를 막 그대로 드러낸 좀 저열한 인식인 것 같아서 보면서 좀 씁쓸했죠 많이. 양승태가 그럼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검찰이 보고 있는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4개로 하겠습니다. 4개. 4개로. 이게 정리를 해도 정리가 4개입니다. 돼요. 전체 혐의는 40개가 넘는데 이걸 좀 정리를 모아서 같은 비슷한 걸로. 자, 첫 번째, 판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불이익 준 거. 두 번째, 재판 거래한 거. 네 번째, 비자금으로 자기 유용한 거. 네 번째로 헌재를 누르려고 한 거. 이렇게 4가지가 나쁜 짓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쳐볼게요. 판사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이거에 대한 그 댓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트위터에 수영과 동주님이 양승태도 지 마음에 안 드는 판사를 조울증 환자로 몰아놨네 이렇게 했어요. 조울증 환자요? 이제 이건 어떤 거죠? 그 무르이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란 문건이 나왔었거든요. 검찰 수사. 우리를 일으킨 예. 법관 제목이 그래요. 인사조치했다. 무르이 야기 법관. 우리 이야기. 한자 겁났어. 네, 읽을 때도 쉽지 않더라고요. 리포터 할 때 무르이 야기 법관 이것도.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게 결국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은. 예. 거기 보면 이제 몇몇 판사들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그 법관들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그 무리야기 법관 보고서를. 예, 그게 캐비넷에서 이번에 나왔던 거죠. 처음으로. 근데 뭐 네. 그중에 이제 심한 경우는 아까 수영과 동준님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정신과 치료 전력 같은 게 뭐 있다. 어떤 있다. 약을 뭐 보급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개인적인 치부까지도 그렇게 정보를 이용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검찰은 그렇게 얘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법관들은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을 심사를 받아요. 네. 평생 직장이 아니라 네. 물론 이제 거의 탈락한 사람이 없지만 근데 그럴 때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재임용 심사 때 탈락시키고. 탈락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네,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냐 검찰이 의심하죠. 일단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자, 다음 그러면 3-2를 우리 오기정 기자가. 네이버에서 스파 땡땡땡님이 양승태가 강제징용 일본 전범기업 변호하는 김앤장 변호인과 독대한 문건이 나왔음. 양승태가 박근혜와 재판 거래 후에 일본 전범기업 유리하도록 김앤장 변호인에게 첨삭 지도까지 해줬다는 것 민주주의를 저버린 행위이며 매국노짓이다. 네, 다음 것도. 엠팍에서 사자범태님이 사기업이라 저런 문건이 실제 있었어도 없앴을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게 신기하고 다행이다. 네. 예. 일단 여기는 지금 그 일제 강제징용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건이 뭐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전범기업을 변호했던 김앤장 변호사 한모 변호사거든요. 네. 한 3차례 이상 만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강제징용 재판을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라는 거를 논의하고 또 처리 방향을 미리 알려주고. 자기가 대법관인데. 대법원장인데. 그렇죠.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인데. 예. 대법원장이 김앤장이 변호사랑 만나서. 그게 한 급이 안 맞죠 사실. 그러니까 난 그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급이 너무 떨어지는데. 근데 둘이 김앤장이 대단한 게 이 한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에서 일했어 옛날에. 그러니까 다 이게 법원행정처 그걸 거쳐간 판사들끼리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는 단톡방? 거지. 네. 단톡방이 있을 수도 단톡방이 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 끈이 없는 게 아닌 것이죠. 네. 네. 아무꾼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이게 심판이 둘이 선수 2명이 시합해야 되는데 한 선수 불러가지고 대놓고 야 나 심판 이렇게 볼 거니까 이렇게 하면 뭐 우리 반칙 같지 않게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한 거라 사실 뭐 너무 단순화시킨 거긴 하지만 비슷한 거니까 이거는 근데 게임의 룰을 어긴 거죠. 독대한 게 게임의 왜 룰을. 문건이 남았어요? 김앤장 문건을 변호사가 작성했구나. 갔다 와서 그걸 정리를 해놨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꼼꼼히.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 수사하면서 검찰이 김앤장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네,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빼박이네요. 그렇게 검찰에 갖고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 물증 중에 하나로 꼽히죠. 그러니까 그럼 강제징용 문건, 강제징용 재판을 김앤장 변호사랑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만나가지고 논의를 하고 했다는 거는 빼박 힌트. 빼박 켄트지만 이제 양전 대법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그냥 알아서 소설 쓴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그런 셈이죠. 아, 네, 난 모르겠다. 아니 근데 이거 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에바다. 이거 에바 참치 꽁치 아님?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김앤장 같은 경우에 문건이 있어. 그 예를 들어 판사가 이제 이걸 이제 재판하는 판사가 뭐 판결을 했을 때 이건 오바다. 이걸 소설하건 네가 양승태 네가 오바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죄로 한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무슨 죄죠? 이것도? 이거 다 직권남용이죠. 이거 직권남용. 네, 직권남용. 그러면- 왜냐면은 법관은 개인이 독립된 존재고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재판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죠. 이건 직권을 남용한 거네요.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트위터에 요건 제가 읽어볼게요. 비스타비님께서 일단 양승태도 소환 조사를 계속해야 된다. 한 100번 정도. 그러다가 출석 변경이나 연기를 요청하면 개무시하면 된다. 저놈이 징용 재판 연기할 때 써먹던 수법이니까라고 했어요. 이런 오. 예. 진짜 마음 이런 수법을 한 게 같아서는 맞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 근데 이런 비유가 얼추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이게 2012년에 2013년이죠. 강 기자. 네. 2013년에 이게 하여튼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뒤로 네. 5년 넘게 판단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요거를 하면 약간 할 얘기가 있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승소를 해서 지금 그쵸, 예제로부터 그쵸. 예. 하고 있지 일본으로부터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생존자분 중에 제일 좀 유명하다면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 그 광주에 계신 이춘식 할아버지라고 네. 계세요. 예, 네. 그 언론에 계속 나오는. 근데 이제 그분이 이 사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승소가 나기 전날에 제가 생바 내려가라고 그래서 전날에 광주에 내려가서 1박 2일을 할아버님하고 같이 보냈어요. 네, 그날 저녁도 같이 먹고 새벽부터 할아버님 모시고 KTX 같이 타고 올라와서 대법원까지 같이 모시고 갔었거든요. 이런저런 뭐 얘기를 많이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할아버님이 이제 95이시거든요 나이가. 근데 그 95인 그 할아버님이 이 대법원 앞에 올라가는 길에 아침 가는 길에 정말로 이게 왜 손이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는 거 있잖아요. 손이 차가워져가지고 계속 막
전날엔 그래도 나름 말도 잘하시던 분이 아침에는 긴장인데 너무 되고 하니까 막 말도 잘 못하시고 계속 손도 차갑고 이렇게 그 전날에 막 저한테 하는 게 이게 만약에 진다 그러면 이 판결 진다고 하면 나는 진짜 재판장에서 쓰러져 죽을 것 같다. 막 약간 좀 눈물 보이시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판사가 아무것도 없다고만 그 녀석 수임이 내가 끊어져 볼까 아닌가. 법정에서 말이야 주장녀 뻘고 다니까 하하 내가 눈물만 나와 가만 아우 참아. 그러니까 이게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는 상고법원이든 뭐든 본인의 뭐 어떤 목적이 있었지 거래 몰랐지만 조건이 예, 있을 수 있지만 원고 이춘식에 불과했겠지만 이걸 하루 느꼈던 제가 취장하면서 저도 그렇게 울어보진 않았는데 할아버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이제 같이 저하고 같이 온 촬영 기자한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셨거든요. 기자들이 진짜 막 떼거지같이 몰렸는데도 고맙다고 저한테 하는데 진짜 사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 하루 같이 보낸 게 또 정이란 게 들어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면 정말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상상조차 못할 텐데 이게 원고 이춘식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한테 그렇게 남아 있었을 뿐인지 그렇게 묻고 싶은 얘기가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로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혐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4 비자금 관련된 옥 기자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루리웹에 이게 아이디인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일님이 양승태가 법관 쓰레기 그 기레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죠. 줄여서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양승태가 법관 레기들한테 스폰서들 통해서 많이 주워 먹였을 테니 너희 법관 레기들 그거 기억하고 처신 잘하라고 경고하는 걸로 보이더라. 지금 이 시점에 장학금 안 받아 처먹은 판레기가 있을까 싶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 했던 말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메시지들은 야, 니네 내가 많이 먹였다. 뭐 이런 게 아니었냐. 양승태 근데 뭐 술 별로 안 샀다며. 사적으로 그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원래는 쓰면 이거 돈 걷어가지고 나눠준 거 말하는 거 같은데 그죠? 이 비자금 공보가. 네. 이거는 짧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기재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있어요. 법원 공보관실 네. 비용이라고 각급 법원, 그러니까 일선 법원에 나눠주는 거예요. 실제 나눠줬어요. 근데 나눠준 거를 다시 현금화해가지고 대법원으로 가져오게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진짜로 가져갔대요. 이렇게 챙겨가지고 봉투에 넣어 이렇게 가방에 담아가지고 돈.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쪽 각급 법원 뭐 이거 벌벌 떨었대요. 관련자분들한테, 갖고 가면서도. 예. 그걸 잃어버리면 돈이 어떻게 너무 해요? 많아. 그러니까 벌벌 떨었대. 들고 가면서도 이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다시 서울로 이걸 싸갖고 와가지고 이제 법원행정처에 맡기고 그거를 이제 법원행정처 그 양전 대법원장이 1년에 한 번씩 여수에서인가 이렇게 네. 그 법원장들과 함께 워크숍 같은 걸 해요. 네. 네, 워크숍 했을 때 양전 대법원장이 이제 봉투를 쫙 이제 그 법원장들한테 나눠주셨다는 혐의고요. 그래서 아마 용도 외 목적으로 썼다. 검찰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얼마씩 나눠줬어요? 총액이 그때 3억 5천 네, 3억 5천. 정도로. 네. 개만어. 그러니까 3억 5천을 몇 명한테? 근데 그게 3억 5천을 전부 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또 그러니까 일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쓰고 네. 또 일부를 이제 그런 법원장들한테 현금으로. 300, 500씩 줬다고 네, 하나요? 그렇죠. 천에 뭐 500에서 1000 단일 네, 것 네.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제 기억에. 예. 사실 근데 이런 거 사실 죄가 되죠. 그래서 용도의 뇌물 목적으로 공여. 확실히 죄가 사용했다는 되죠. 건데. 예. 이거는 뭐죠? 혐의가? 하여튼 검찰 적용한 건 제가 기억에 그래서- 국고손실 혐의하고 그다음에 이게 야, 왜 간지난다. 증빙 서류 멋있다. 그 어차피 돈을 썼으니까 증빙 서류 첨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빙 서류를 가라로 만들었다고 이제 공문서 위조 행사. 아주 간지 가라 아주 그냥 개판되고 있어. 방송이 그냥 개판되고 있어. 우리 PD님 이제 정장 하나씩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방심이 그냥 시청자 백업이 가는 도움을 거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구나. 검사도 그렇게 해요. 설명할 때 가라 있잖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기자들한테. 그렇죠. 그렇구나. 요거는 비자금 요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네요. 자, 다음 마지막 트위터 요 댓글은 강 기자가 읽어주세요. 네. 빈무담 2인님께서 트위터에 남겨주신 댓글.
양승태가 국가의 법 해석기관인 헌재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수하해두려는 다양한 계책을 모의했다. 대법원의 추천권을 활용 수준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것이다. 네. 이건 사실 일반인들 잘 모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하고 대법원이 엄청 경쟁 관계예요. 위상 경쟁. 네, 누가 네, 네.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 법원이냐. 아, 네. 이걸 두고. 지들끼리 왜 그래? 우리는 관심 없지. 우리 관심 없어. 걔네들 사이에서는 이게 엄청난 거야. 누가 최고 법원이냐.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을 네. 막 헌법재판소가 뒤집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네. 대법원으로서는 황당한 거야. 우리가 최고 법원인데 우리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어? 네. 난리 나는 거지. 대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마치 페이커가 더 잘하냐, 임요한이 더 잘하냐, 뭐 이런 거 아니야? 난 나오는 거 아직 없는데. 얘네는 더 억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 억울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법원은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그 헌법재판소를 소위 말한 대법관이 못된 사람이 그냥 예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에 가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온 대법관 거예요. 안 된 사람들. 네, 대법관이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보다는 확실히 그냥 무슨 낮다. 님, 무슨 급이 님 낮은. 하지만 깔보고 있었던 속으로는 거지. 개무시해야 돼요. 속으로는 넌 나보다 한 살 낮아 이랬는데, 봐보면 되게 오히려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그렇지. 이끌어오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맞아, 맞아. 그렇지, 막 하는 판결 완전 많잖아요. 생존하고 막 네. 완전히 쫙 앉아 있고. 사실 우리가 대법 재판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 보는 게 왜냐면 많지. 진보적인 판결,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좀 한 걸음 확 뛰게 하는 판결을 헌재가 했지 대법원이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안이 꼬운 거지. 안이 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주목이 헌재로 점점 쏠린 거죠. 네. 우리 사회를 한 걸음 이렇게 뭐 애들이냐? 애들이야? 호주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병역법 이렇게 우리 사회 이 진보 보수 가치가 첨예하게 붙었던 사건들 여기 대해서 전향적인 판결을 헌재가 앞서야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재에 점점 이렇게 주목하니까 밀린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은 오히려 거예요. 계속 뭔가 보수적인 판결을 해왔고 나온 문건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조금 그때 뭐였죠? 약간 수준이 안 되는 지방법원 부장급 네. 판사를 추천한다 뭐 이런 네. 내용 있었죠. 그 아, 문건에 그렇죠. 정말 급이 안 되는. 원래는 고법부장이 지방부장보다 높아요. 지방부장들 중에서 고법부장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그쵸. 고법부장은 차관급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검사장하고 비슷한. 네네. 못 돼서 안달인. 네. 원래 보통 당연히 대법관은 고법부장에서 가거든요. 헌재 재판관도 그렇고. 근데 그 문건에 뭐 지방부장급을 보내서 네. 좀 실력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논의할 때 이건 속기록도 없고 녹음도 안 되고 아무 기록이 안 남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니까. 이건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애기 쓰인 거죠. 비밀인 거죠.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관들의 논의는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거를 이제 헌재도 요즘 파견 말이 많잖아요. 국회 파견 법관 이런 말처럼 헌재도 파견 법관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보낸 그 스파이. 네. 스파이 노릇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헌법 재판관들이 평이라고 이렇게 재판 논의하는 내용들을 어떤 연구관들은 알 수밖에 없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이제 그 파견 법관이 법원행정처에 또 보고를 한 거죠. 수차례 그것도 아주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 그래서 그런 진짜 것들은 나쁘다. 당연히 이것도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야. 직권남용이라고 봐야죠. 네.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 보고가? 들어갔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지시했다는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지시했다는 그럼 이규진 전 대법 양형실장의 수첩에 좀 그런 내용이 있다고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 정리를 하자면 판사 블랙리스트를 해가지고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내린 직권남용. 두 번째로 재판을 거래한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을 상고법원이건 뭐건을 위해서 재판을 거래한 또 직권남용. 그리고 이 비자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제 각 법원에 쏴줘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다시 땡겨가지고 자기가 생색내가지고 나눠준 국고손실 혐의. 그리고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헌재의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거기 얘기를 다 엿들은 이것도 직권남용. 그렇죠. 그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 좋았어. 아니 우리 방송 오래 해야 되니까. 근데 듣고 싶으면 뭔가 우리가 이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보고 있다고. 검찰이 그게 보고 있다고. 저희가 로고 듣고 간식 먹고 다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최근 소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